시어머니 완전 고집쟁이야.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발끈해. 에이,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해. 아는 의사한테 부탁하면 되지. 며느리 몰래 며느리 카톡을 읽은 거였지만 제 손은 떨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계속 스크롤을 내리며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와의 카톡을 읽어나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 근데 불법 아니야? 불법이긴 한데 걸릴 리 없어. 그냥 치매 있으신 할머니가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라고 하면 돼.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씁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것도 다름 아닌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평범하진 않았죠. 73세의 나이에 시장 골목에서 김밥을 팔며 시작한 제 인생이 어느새 건물 6채를 소유한 자산가의 삶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살았고 가족들에게도 적당히만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쉽게 변하게 만드는지를요. 오늘은 손주 성민이의 결혼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서 잠을 설쳤어요. 손주가 결혼을 한다니 이 할머니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서랍장을 열어 오래전에 맞춰둔 분홍빛 한복을 꺼냈죠.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환하게 웃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성민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이 할미도 이런 날을 보는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죠. 한복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 윤미라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도 제대로 안 드는 거예요. 미라야, 오늘 상견례 잘 다녀오자. 제가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건 시큰둥한 대꾸뿐이었습니다. 네. 딱 한 글자였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제 아들 윤성우가 예약했다고 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어머, 여기 꽤 비싼 곳인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계셨어요. 성민이의 예비 신부 쪽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부부였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주부라고 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뭔가 어색함을 넘어서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제 며느리 미라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제 아들 성우는 불안한 듯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며 상대방 부모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애들이 결혼하게 되니 정말 기쁘네요. 두 분도 그러시죠? 신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저희 딸아이가 좋은 집안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좋은 집안이라니요. 저희 집이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인데 말이죠.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며느리 미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요즘 결혼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웨딩홀 대관료만 해도 몇 천만 원이고 예단이며 예물이며 다 합치면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신부 측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지만 아무래도 신랑 측에서 좀 더 부담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특히 어머님께서 여유가 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게 무슨 소리죠? 신부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딸 결혼시키는 거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그러자 미라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건물도 몇 채 갖고 계시고 월세 수입도 꽤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결혼 비용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건물? 월세? 제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가족들에게도 제 재산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적당히 여유 있게 산다는 것만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건물 여러 채와 월세 수입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신부 어머니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가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합리적이라는 게 결국 반반씩 내자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100억 넘는 자산을 갖고 계시고 댁은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신데 어떻게 반반이 합리적이에요? 100억이라는 말이 나오자 식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저 얼굴이 화끈거릴 뿐이었어요. 제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성우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그만하자. 여긴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니.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어머니, 솔직해지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한테 올 재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손주 결혼식 정도는 당연히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평생 김밥 팔아서 모은 돈도 아니고 건물 팔고 월세 받아서 번 돈이잖아요. 그 정도는 쓰셔도 되지 않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김밥 팔아서 모은 돈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고 시장 좌판에 앉아서 손님들 맞이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공짜로 얻은 돈처럼 말하다니요. 신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혼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신부와 신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룸 안에는 저와 아들,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라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왜 내 재산에 대해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거야?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손주 결혼식인데 뭐가 문제예요? 있는 분이 좀 내시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재산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는 거야. 나는 너희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며느리가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알아내는 게 어렵나요?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다 나오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6채, 토지 3필지, 은행 예금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재산을 조사했다는 건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 아들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라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건물도 있고 돈도 있으시면서 왜 손주 결혼식 하나 제대로 치러주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주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게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성우야,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나이 드셨고 그 많은 재산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한테 미리 물려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손주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제 재산이었던 거죠. 손주 결혼식은 그저 명분일 뿐이었고 진짜 목적은 제 재산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가마. 너희끼리 잘 얘기해. 그렇게 말하고는 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식당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돈이란 게 정말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헌 옷만 입고 다녔어요. 외식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집에서 반찬 해먹으며 살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건물을 사고 월세를 받아서 또 저축하고 그 돈으로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렇게 40년을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아들 성우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재산을 당연하게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저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치마폭에 매달려서 엄마 엄마 부르던 그 앳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옷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무 많이 주지도 않았고 너무 적게 주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돈이라는 게 사람의 본성을 바꿔버리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도 손주 결혼이 잘 됐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여유가 있으시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강요하는 건 다른 거야. 너희는 강요한 거야.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결혼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저희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 형편이 힘들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을 마음대로 조사하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게 옳은 거니?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문서예요. 그걸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함부로 떠벌린 거고.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으면 조용히 둘이서 얘기를 하지 그랬니? 왜 상대방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었어?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서로 좀 떨어져 있자.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보관해둔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옛날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밥 장사를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 첫 건물을 샀을 때 받은 등기부등본,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사진 속에 저는 젊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했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을 꾸고 아들을 키우며 미래를 계획했었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돈이 생기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건물주래. 어머, 정말?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반말로 편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친한 척하기 시작했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누구세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천천히 거실로 나가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미라야, 너 어떻게 들어온 거니?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며느리는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비상용으로 주신 열쇠요. 벨 눌렀는데 안 열어주셔서 그냥 들어왔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들어오는 게 어디 있니?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좀 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니 요양원 안내 책자였어요. 이게 뭐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여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나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아직 팔팔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재산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건가요? 미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 편하시라고 드리는 제안이에요. 요양원 비용도 저희가 다 댈게요. 대신 건물들은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내 재산을 내 명의로 넘기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며느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한테 올 재산이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무슨 방법? 제가 묻자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거실 소파에 놓인 며느리의 핸드폰이 눈에 띄었어요. 아까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저는 며느리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엔 손주 생일을 눌러봤죠. 그것도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생일을 눌러봤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는 며느리가 친구와 나눈 대화였어요. 스크롤을 올리며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고집쟁이야.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발끈해. 그럼 어쩌게? 계속 버티실 거야? 방법이 있지. 치매 진단서 하나만 받으면 돼. 그럼 법적으로 저희가 후견인 될 수 있어. 에이,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해. 아는 의사한테 부탁하면 되지. 저는 그 대화를 보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리며 대화를 읽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도 나이 많으시잖아. 몇 년 안 가실 텐데 그 재산이 사회에 기부되거나 하면 억울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 근데 불법 아니야? 불법이긴 한데 걸릴 리 없어. 그냥 치매 있으신 할머니가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라고 하면 돼. 대박이다. 근데 남편은 뭐래? 성우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엄마 재산 물려받는다니까 좋아하더라.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제 아들까지 이 계획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새벽 내내 잠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제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소파에 있더라. 며느리가 핸드폰을 집어들고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본 걸 알아챌까봐 긴장했지만 다행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제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해 봤어. 근데 아직 결정하기엔 이르더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빨리 결정하셔야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갈 곳이 있었어요. 시내에 있는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죠.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평생 법에 의지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률 상담소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고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치매 진단서를 조작하려는 계획,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까지 전부 말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 내용도 캡처해 두시고요. 증거가 충분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메모하며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재산을 보호하려면 지금 당장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치매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유언장 작성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유언장을 써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유언장을 쓴다는 건 제 죽음을 준비한다는 의미잖아요. 아직 죽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이상 저도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고 변호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 목록을 적고 그걸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건물 6채, 토지 3필지, 은행 예금 수십억 원.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이제 불가능했어요. 며느리가 있는 한 제 재산은 결국 며느리 손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다고 손주들에게 직접 물려주기엔 아직 어렵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전부 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요. 제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싶어요. 제가 젊었을 때 가난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비밀로 할 겁니다. 알려주면 더 난리가 날 테니까요.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작성에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 모든 재산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걸 어떻게 처분할지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서명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들에게 한 푼도 안 남겨주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로 갔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다시 한번 제 의사를 확인했고 공증을 받았어요. 이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경할 수 없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제 평생의 재산을 가족이 아닌 남에게 준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또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가 자주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그냥 병원 다녀왔어.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정기 검진 받았어. 며느리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들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왔네. 너희는 왜 왔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벌써 치매 진단서를 준비한 건 아닐까요?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보니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묻자 아들이 설명했어요. 엄마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게 해주는 서류예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제 모든 재산의 관리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사인만 하면 아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엄마 혼자 그 많은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아직 멀쩡해.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저는 서류를 며느리에게 돌려줬어요. 미라야, 나는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 친구한테 한 얘기 다 들었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핸드폰 메시지 다 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봤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봤어. 내가 두고 간 걸 우연히 봤지. 그런데 거기서 뭘 봤는지 아니?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봤어. 아들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아니, 너도 동의했잖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았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줘. 당분간은 얼굴 보기 싫으니까.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오해 풀어요. 저희가 정말 그럴 생각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 아들과 며느리가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는 이제 연을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메시지를 본 이상 다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어요. 사과 문자, 전화, 심지어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이제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제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 원장을 보완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죽고 나서 제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이요. 제가 젊었을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재단 이름은 정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은주 장학재단이요. 제 이름으로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유 원장을 수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제 가족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제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일 거라는 생각에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또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할 말이 뭐니?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성호야,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냥 돈 많은 늙은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사람?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미라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도, 치매 진단서를 조작하려고 한다는 것도,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잖아.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라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다고? 내 핸드폰에도 미라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잖아. 위임장 초안 준비됐어요. 시장 건물 명의만 넘기면 요양원 문제도 금방 정리돼요. 이런 메시지 말이야. 너도 답장했잖아. 엄마 몰래 할 수 있을까? 라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을 더듬는 아들을 보니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가. 나는 너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들이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데 용서를 바라니?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가.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그들은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손주 성민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성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성민이를 끌어안았어요. 어머, 우리 성민이.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성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성민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괜찮아. 성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라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성민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성민이가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 안 할래요. 부모님이 할머니 재산 때문에 상견례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알고 나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민이를 안심시켰어요. 아니야, 너는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만났잖아.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성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사과할 때까지 저도 부모님이랑 안 만날 거예요. 그날 밤 성민이와 오랜만에 편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민아, 너는 내 부모님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들도 잘못 생각한 거야. 저는 성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착하세요? 부모님이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데도 용서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 부모님도 결국 사람이니까.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 다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을 뿐이지. 성민이가 나간 후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잃었지만 손주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보다 더 화를 냈을 거예요. 오전에 우체통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서 뜯어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한정치산자 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려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법원을 통해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등기우편과 함께 온 서류를 읽어보니 며느리가 찍어둔 제 모습들이 증거로 제출돼 있었어요. 제가 물건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 등등이 사진과 영상으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읽었어요. 모두 조작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찾지 못한 건 며느리가 일부러 다른 곳에 숨겨놔서였고, 같은 말을 반복한 건 며느리가 대답을 안 해줘서 다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 상황들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제가 치매 환자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들이 저를 한정치산자로 만들려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어요.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사무실로 오세요. 대응해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등기우편과 서류를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네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단 심리를 진행할 겁니다. 할머니께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정신감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네, 법원에서 지정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받으면 되나요? 변호사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제가 봐도 정정하시고 판단력도 명확하시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열심히 살아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지키려면 이렇게 법정까지 가야 한다니요.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정신감정이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됐어요. 혹시 제가 실수로 이상한 답변을 하면 정말로 치매 환자로 판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재산을 아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이 지정한 병원으로 갔어요. 정신과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간단한 검사를 받으실 겁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긴장이 됐어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대통령이 누구죠? 100에서 70 빼면 얼마죠?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그 다음엔 기억력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단어를 말하고 나중에 다시 기억해내라고 했어요. 사과, 자동차, 연필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고 나중에 모두 정확하게 기억해냈어요. 마지막으로 판단력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물었어요.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상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판단력도 명확하세요. 치매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와서 변호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신감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법원에서도 아드님의 청구를 기각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점심을 먹으면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불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치산자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신감정 결과 제가 완전히 정상이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걸려와서 결국 받았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미라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비웃었어요. 미라가 시켰다고? 너도 동의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책임을 며느리한테만 떠넘기지 마.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엄마 재산을 보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성우야,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결심했어. 내 재산은 너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야.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돼. 나는 이미 유언장도 다 작성했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장학재단으로 쓰일 거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주면 결국 며느리 손에 들어갈 거고 그들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제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쓴 편지였어요. 뜯어보니 사과의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려서 잘못했다는 것, 용서해달라는 것,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 등등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며느리는 이미 남이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주 성민이는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성민이와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비록 아들과 며느리는 잃었지만 손주는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성민이에게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될 거야. 너한테 물려줄 게 없어. 성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재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손주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저는 성민이와 함께 제가 운영하던 옛날 김밥 가게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앞에 선이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할머니가 40년 동안 김밥을 팔았단다. 성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정말요? 여기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고 여기 나와서 팔았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쉬지 않았어. 성민이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내가 번 돈으로 내 아빠를 대학까지 보냈고 너희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었으니까. 성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필요 없는 서류들을 태우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연락해서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선생님, 제 유언장 문제 없죠?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재산이 장학재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성우야, 나는 내가 미워서 재산을 안 주는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야. 돈이 너를 망쳤잖아. 돈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을 내게 주지 않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엄마 재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 뜻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미라랑 이혼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설명했어요. 미라가 엄마 재산을 못 받게 되니까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결국 헤어졌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로 돈에 집착했다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비록 재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제 안부를 물었고 저는 아들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했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성민이는 결국 예비 신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식에서 성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성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성민아.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제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을 때 재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재단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제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한은주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제 건물 중 2채를 팔아서 재단의 기금으로 넣었어요.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5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란다. 제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재단 운영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매주 재단 사무실에 나가서 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을 선정했어요.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성우였어요. 엄마, 제가 재단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가 왜?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봉사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럼 내가 회계를 맡아줘. 재단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아들이 또 재단 돈에 손을 댈까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재단의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했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돈만 쫓아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재단을 운영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였어요. 그들 중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졸업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제가 학생을 껴안았습니다. 학생이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학생이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제 첫 월급이에요.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갚고 싶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돈은 내가 써. 대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줘.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다니요. 2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1년에 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나머지 건물들도 하나씩 팔아서 재단 기금에 넣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걸 재단에 기부했어요. 손주 성민이가 재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재단 일을 돕고 싶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 직원으로 일하면 안 될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왜?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니.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참 착하네. 그럼 재단에서 일해봐. 그렇게 성민이도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손주가 함께 재단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방식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텐데 조금 빨리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손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대.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과 손주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치료해야죠.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만할 거야. 나는 충분히 살았어. 73년을 살았으면 됐어. 성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성민아.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쉬고 싶구나. 그날부터 저는 남은 시간을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재단 운영은 아들과 손주에게 맡겼어요. 마지막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죽은 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전에 김밥을 팔던 시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였어요. 예전에 알던 상인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네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장을 걸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김밥을 싸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팔던 그 시절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시장 끝에 있는 작은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김밥 한 줄을 주문했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팔던 김밥 맛과 똑같았거든요. 맛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혹시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얼굴이 낯익으시네요. 오래전에 여기서 김밥을 팔았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혹시 은주 씨? 제가 어렸을 때 은주 할머니 김밥 먹고 자랐어요. 우리는 옛날 얘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참 아름답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곧 제 인생도 저 석양처럼 지겠죠. 며칠 후 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들과 손주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주 며느리도 함께 왔고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도 찾아왔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학생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구나. 너희가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할머니는 행복해. 학생들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보 왔어요? 남편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잘 살았어. 이제 나랑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들이 옆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응, 깼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말씀하세요, 엄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처음엔 잘못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하고 있어.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거야. 엄마는 그게 제일 기뻐.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사랑해, 성호야. 평생 사랑했어.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재단 학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제게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이 편지 보세요. 손주 성민이가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였구나 싶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물려줬다면 그냥 사라졌을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요. 저녁 무렵 제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분들을 부르세요. 의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손주 그리고 손주 며느리가 제 침대 곁에 모였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씩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고마웠어, 얘들아.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엄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가야 해. 너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손주 성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너희 모두 사랑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모두 모였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말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던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집 한 채마저도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성호야, 엄마가 너한테 재산을 안 준 이유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대신 엄마는 너한테 더 큰 걸 남겼어. 바로 재단이야. 재단을 잘 운영하며 사람들을 도와줘. 그게 엄마가 너한테 남기는 진짜 유산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들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재단을 더 크게 키우겠다고요. 어머니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은주 장학재단은 계속 성장해서 이제는 1년에 5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아들 성호는 재단 이사장이 됐고 손주 성민이는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김밥을 팔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학생들은 재단을 방문할 때마다 그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재단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한은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100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시다니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어머니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아드님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으셨는데 섭섭하지 않으세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옳았다는 걸 알아요. 만약 제가 그 재산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돈 대신 더 큰 걸 남겨주셨어요. 바로 삶의 의미를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산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인터뷰는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할머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재단 학생들 중 일부는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작한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주 성민이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는데 이름을 은주라고 지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할머니, 이 아이가 증조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래요. 성민이가 제 사진 앞에서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은주 장학재단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장학재단 중 하나가 됐어요.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중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모두 모였어요. 의사가 된 학생, 변호사가 된 학생, 선생님이 된 학생, 사회복지사가 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은주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 학생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돈만 주신 게 아니라 꿈을 주셨어요. 가난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아들은 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공원묘지에 자리한 제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엄마 뜻대로 잘하고 있어요. 재단이 많이 컸어요. 이제는 매년 1,000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한테 재산을 안 주셨는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저한테 돈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요. 감사해요, 엄마.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아들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예전에 제가 김밥을 팔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춰서 시장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엄마가 40년 동안 김밥을 팔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나를 키우셨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의 재단을 만드셨고, 아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시장을 걸었습니다. 한 김밥집 앞에 섰어요. 아들은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만들던 그 맛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도시락에 싸주던 김밥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희생으로 모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죠. 저녁 무렵 아들은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주 성민이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성민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증조할머니 산소 다녀왔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성민이가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새로 신청한 학생들 명단이에요. 올해는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나 늘었어요. 아들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래, 그럼 장학금을 더 늘려야겠구나. 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요.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가진 집을 팔까봐. 그 돈으로 장학금을 늘리자. 성민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을 파신다고요? 그래,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큰 집이 필요 없어.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은 재단에 기부할 거야. 아들의 말에 성민이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할제시도 조개 속아보지. 그럼 어디서 사세요?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작은 아파트 하나면 충분해. 할머니도 평생 검소하게 사셨잖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증조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으셨네요. 아들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해. 돈은 쓰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자기만을 위해 쓰면 그냥 사라지지만 남을 위해 쓰면 영원히 남는 거란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김밥을 파는 모습,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아들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셨고 배신당해도 증오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셨지. 앨범 마지막 장에는 제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그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엄마가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서운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런 결정을 한 거란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본성을 잃는 걸 원하지 않았어.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명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나눠주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란다. 엄마는 김밥을 팔면서 그걸 배웠어. 손님들의 감사 인사 한마디가 돈보다 더 큰 보람이었거든. 너도 이제 알겠지? 진정한 행복은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다는 걸. 재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을 도와줘. 그들이 성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해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게 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비록 처음엔 실수했지만 결국 바른 길을 찾았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진짜 용기란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소원을 하나 말할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줘.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줘. 그게 엄마한테 하는 진짜 효도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았지만 더 큰 걸 주셨습니다.
바로 삶의 방향과 의미를요. 다음 날 아들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큰 집이었기에 금방 팔렸어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 3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다짐했어요. 재단은 그 돈으로 장학금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1년에 2,0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신청자가 몰려들었고 재단 직원들은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여학생이었어요. 저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여기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사연이 있으세요?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세요. 암에 걸리셔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해서 어머니 병원비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 재단 얘기를 해줘서 왔어요. 성민이가 여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어머니 병원비도 지원해 드릴게요. 여학생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돈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고요. 지금 당신이 가장 어려우니까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성민이의 말에 여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학생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계속 다녔고 어머니도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졸업 후 여학생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돕고 싶어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작한 선한 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한은주 장학재단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학생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거죠. 아들 성우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성민이는 50대가 됐고 증손주 은주는 20대가 됐어요. 3대가 함께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증손주 은주가 증조할머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20살이 된 은주는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은주예요. 무덤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저는 증조할머니를 본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와 아빠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다고요. 저도 증조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저 이번에 결심했어요.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평생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은주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마치 제가 손주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들, 손주, 증손주가 모두 모였어요.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재단이 20주년이 됐어. 시간 참 빠르다. 할아버지, 그동안 몇 명이나 장학금을 받았어요? 증손주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정확히 1만 5천 명이야.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지. 와, 정말 대단하네요. 증조할머니 한 분의 결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네요. 은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손주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셨어. 할머니께서 그러셨어. 돈의 가치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제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아들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 뜻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나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걸.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요. 엄마,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엄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아들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쓴 일기장이었어요. 아들은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5일.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쌌다. 손이 시려서 물에 담그면 따가웠지만 참았다. 성우 학비를 벌어야 하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990년 7월 20일. 성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이제 우리 아들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2005년 11월 10일. 오늘 건물을 하나 더 샀다. 월세가 꽤 나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 거다. 이 돈은 나중에 의미 있게 쓸 거다. 아직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기를 읽으면서 아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고 마지막까지도 자식을 위해 결단하셨던 거예요. 재산을 주지 않은 것도 결국 자식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이해했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엄마는 저한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첫 번째로 장학금을 받았던 그 학생이었어요. 이제는 40대 중반의 의사가 됐고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의사가 인사했어요. 아들이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의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을 확장했어요. 수익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수익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아들이 놀랐어요. 수익의 절반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한은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의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의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어머니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다시 제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학생이 찾아와서 큰 돈을 기부했어요. 엄마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제게 재산을 주지 않으셨는지. 만약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그냥 썼을 거예요. 하지만 재단을 통해서 쓰니까 계속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죠. 엄마의 100억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의 인생을 바꿨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영원한 유산이에요. 엄마, 정말 존경해요. 달빛 아래 무덤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걸어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 중에 하나가 엄마겠죠? 아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 끝까지 잘할게요. 엄마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갈게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날 수 없었어요. 제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이, 손주가, 증손주가,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재단의 정신 속에, 그리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영생일지도 모릅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정신은 영원히 남는 것.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제가 평생을 살면서 배운 진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은주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나중에 성공해서 또 다른 학생을 도울 거예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은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부자가 됐고, 부자가 됐지만 검소하게 살았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증오하지 않았고, 재산을 빼앗길 뻔했지만 오히려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니까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갖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이 살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니까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마세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쓰면 공허하지만 남을 위해 쓰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어요.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나눈 것의 양에 비례한다는 거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재산이 가장 많을 때가 아니라 그 재산을 나눌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세요. 저를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를 저는 용서했어요.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프니까요.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한은주, 73세의 평범했지만 특별했던 삶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